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케이블카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40여 년 만에 빗장이 풀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계기로 전국 자치단체마다 앞다투어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의 추가 설치가 현실화되면서 추가로 강원도 다른 지역까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을 알린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발 1,100m 평창군 선자령, 강릉 시내와 동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강릉시와 평창군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에서도 핵심 구역인 이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환경 훼손 논란뿐만 아니라 지자체 간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전국 관광용 케이블카 40여 곳 대부분은 초기 반짝 특수 이후 이미 적자 운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통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환경훼손이나 적자 운영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짚었는데요. 강원도 등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국에 이미 설치된 케이블카 40여 곳이 대부분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자료나 통계 제시가 없어서 궁금증이나마 데이터로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청자 톡톡와이에서 전국 케이블카 적자 현황에 대해 알아봅니다. 보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국 관광용 케이블카 40여 곳 대부분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2023년 기준으로 화동 케이블카는 38억 원의 적자가 났고 전남 해남군에 위치한 명량해상 케이블카가 54억 원, 제부도와 거제에 있는 케이블카도 마찬가지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 문을 닫은 대전 보문산 케이블카처럼 이름난 장소에 있으면서도 이용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 또한 운영 첫 해에는 16억 원의 흑자를 냈지만 이후 영업이익이 매년 적자를 기록 중인데요. 사천 바다 케이블카의 경우 운영 적자가 계속되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케이블카가 포화 상태인데다 남해안을 배경으로 한 케이블카 탑승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입니다. 케이블카마다 특별한 장점이 없다 보니 굳이 케이블카를 타려는 목적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극히 드문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저출생 대응 수석실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대응 수석에 저출생 극복을 위해 대통령실에서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신설하고 저출생 대응 수석으로 유혜미 교수를 내정했다는 소식을 알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제학자인 유 교수를 발탁한 이유로 그동안 저출생 문제의 여러 해법을 치열하게 연구했고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 역시 높다고 소개했습니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처음 만든 저출생 대응 수석실은 산하에 2개의 비서관실을 두게 됩니다. 고령사회 등 인구 정책 전반과 예산을 챙기는 인구기획비서관, 또 육아휴직과 같은 세부 정책과 인식 개선까지 저출생 문제에 더욱 집중하는 저출생 대응 비서관입니다. 저출생 대응 수석으로 유혜미 교수를 내정하게 된 배경과 저출생 대응 수석실의 새로운 구조를 설명하며 그 역할을 간단히 소개했는데요. 저출생 대응 수석을 내정한 소식과 앞으로 수석실의 구조가 바뀐다는 점을 전했는데 새롭게 신설되는 저출생 대응 수석실이 앞으로 다룰 현안이나 권한 등이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신설되는 저출생 대응 수석실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저출생 수석실 설치는 지난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시하면서 추진됐습니다. 현재 저출생 대응 기능과 인력, 예산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에 흩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조율하고 통합적으로 저출생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인구정책 사령탑 역할을 해온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자문기구이자 정책결정권 등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목되는데요. 이에 따라 저출생 수석실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간 가교 역할을 맡고 정책 조율 및 관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각 부처에 나눠져 있는 저출생 기능들을 모아서 포괄적으로 조율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 출범했기 때문에 세팅 단계지만 저출생 관련 업무 영역에 경계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모바일 임대차 신고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달 말부터 대전과 세종에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앞으로는 모바일로도 가능해진다는 새로운 소식을 알린 간략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대전, 세종에서 모바일 임대차 계약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9월 2일에는 부산, 대구, 울산 등에서 오는 10월 1일에는 광주, 강원, 충청 등에서 모바일 임대차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앞으로 시행될 모바일 임대차 계약 시스템을 간단히 설명하고 대전과 세종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임을 알렸는데요. 앞으로 전월세 계약 체결 시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어떤 이점이 있는지 궁금했고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를 위해 자세하게 접속하는 방법을 안내했으면 더욱 도움이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Y에서 모바일 임대차 신고 시스템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도입됐는데요.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으로 모바일 전월세 신고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사이트에 접속해 이후 임대차 신고 등록을 눌러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되는데요. 간편 인증은 네이버, 카카오톡 등 14종으로 가능합니다.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는 임차인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려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PC를 사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로 그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